2010년대에 만났으니까 저는 16년 그리고 치앙마이 FMS의 가족이 다 함께 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고 또 그 이후에 간사로 오셔서 같이 함께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사실 우리 성사님은 중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중국 선교하시는 분들, 또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은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서 신분을 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정은석 선교사님 영어 이름이면서 성경 이름으로 에스라 선교사님 그리고 김진영 선교사님 두 분 부부로 같이 오셨어요. 지금 홍성에 살고 계시는데 차로 어저께 홍성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시니까 박수해 드릴까요? 사실 몇 년 전에 뇌경색으로 좀 어려운 시간도 보내시고 하셨지만 잘 회복하시고 지금도 지금 계속 회복 중에 있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회복이 된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성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강의도 들으시고 또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분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좀 합심해서 한번 손을 뻗으셔서 우리 성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내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듯이 귀한 성사님을, 귀한 형제님을, 귀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로 여기에 기계를 이건 어떻게 하죠? 그냥 하면 돼? 도시면 되겠다. 네, 내가 반갑습니다. 뇌경색을 한 6년 전에 뇌경색을 받았어요. 근데 뇌경색 하면 이제 뭔가 어디가 마비되잖아요. 신경경색. 저는 뭐 다 멀쩡한데 성대 근육이 마비가 돼서 노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지? 소리 조절이 안 돼서 울컥할 때, 슬플 때, 그러면 꾹 참을 수, 보통은 꾹 참아야 정상인데 이게 안 참아져요. 그래서 막 너무 울어요. 그래서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면 큰일 나요. 그다음에 웃음이 안 참아져요.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헉 하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에 좀 거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감안해 주시고, 이게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해서 막 강의 다니고 그랬더니 제 발이 되고, 두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찬양하는 건데 찬양 못해요. 참 안타깝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은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큰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32살이고요. 지금 로잔에서 SBS라는 행정연구학교를 마지막 학기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21살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군대 갑니다. 그리고 딸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걔는 고등학교 1학년. 원래는 세 아이가 다 학교를 안 다녔었는데 그 막내 딸이 친구가 없으니까 학교를 꼭 가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냈더니 초등학교 하나는 한 번도 안 다니고 학교라는 걸 아예 유치원 뭐 이런 걸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때 잘 다니더라고요. 그만 교육 들어왔더니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서 거의 뭐 한 2주에 하루는 결석하고 학교가 오직 축제와 친구들 때문에 가는 데지 자유롭게 다니는 아빠가 학교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오늘은 강의를 하기 전에 이거 제가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그 모아놓으신 분들도 안경 없이 보시라고 몇번 그게 왔습니다. 친밀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를 정답을 적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걸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적어보시면. 그 다음에 친밀하면 친밀감, 친밀함 이런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장면들, 떠오르는 장면들, 영화의 장면도 좋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랑 관계했을 때의 장면도 좋고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온도, 한 번도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겠죠? 온도가 친밀감을 나타내나? 어떤 분은 뜨거운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서늘한 걸 좋아하고 그 온도를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색깔. 난 노란색이 더 친밀한 것 같아. 난 따뜻한 밤색, 난 초록색, 난 파란색 이런 식으로. 촉감, 부드러운지 거친지 좀 이렇게 매트한 쇠, 금속성인지 아니면 나무인지 가죽 느낌인지 거리는 이건 거리는 그 스트리트가 아니라 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 가깝다고 꼭 친밀감을 느끼진 않죠.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되게 부담스럽죠. 그런 거리. 그 다음에 속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빨리 뭔가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거북한 분이 되실 거예요. 적어도 한 10번은 만나야지. 나하고 5번은 밥을 먹어야지. 이런 속도감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다 적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모자를 좀 써도 됐죠? 네. 머리가 시려워요. 몸은 더운데. 뭐 혹시 안 보이시거나 불편하시면 말로 있다가 하셔도 돼요. 생각해 두셨다가. 친밀하면 떠오르는 단어, 친밀하면 떠오르는 장면, 그다음에 온도, 색깔, 식감, 거리, 속도 이런 것. 이게 간사님 이거 꺼놔도 될까요? 하면? 네. 네. 껐다가 이따 켜면 되세요. 꺼졌어요. 뒷페이지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나누고 하고 싶어요. 아, 나중에요? 네, 첫 페이지만 하면 네. 다 하신 거죠? 네. 시험 문제 심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앞에서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시험. 네, 시험이. 우리 좀 나눠볼까요? 우리 김영은 이제 친밀감 하면 떠오르는 단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따뜻한 사랑. 사람, 네. 사랑이 아니라 사람, 사랑. 사랑으로 우리 박용진 박용진님 좋아요. 좋아해요, 평안. 평안, 만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분은 이제 명사, 여기는 동사. 이성원님은 네, 좋아요. 친구. 친구, 네. 보고 싶다. 안아줘. 안아줘. 혹시 배준학님 저는 아니요, 질문이다. 너무 급했다. 그 다음 건 아니고 떠오르는 장면. 네. 그 가을 아침에 공원에서 햇살이 딱 떠오르는 순간 의자에 같이 앉아 있는 장면이 같이 누군가와 네, 이제 누군가 함께 앉아 있는. 제가 왜 질문 바꾸냐면 찬양인도 하셨잖아요. 네. 음악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장면 그러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문학 뭐 소설 같이 또는 그림 같이 그걸 바꿔보고 싶었어요.
의자. 네, 뒤에 장면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까요? 남편이 그 딸아이가 자라면 무거워지기 전까지는 항상 나가다시 무릎에 앉아서 발을 씻겨줬었거든요. 나가가지고 장면으로 아빠가 딸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 가게는 온도랑 색깔. 심리 온도는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6도, 색감은 하늘색, 촉감은 뽀송뽀송, 거리는 가깝기도 하면서 멀지만 아니요, 괜찮아요. 가깝기도 하지만 멀지만은 가깝기도 한편으로는 가깝기도 하고 또 멀지만 가깝기도 하고 아, 속도는 적정 속도인 60km 정도. T시죠? MBTI. 맞아요. ST, ST 이렇게 정확한 걸 좋아하시는 네, 정확한 거 좋아해요. 우리 옆에 분 네. 온도, 색감, 촉감, 거리. 이거는 아까 썬이랑 따뜻한 때 저는 따뜻함, 색감은 파스텔 톤, 특히 녹색, 아니면 그 강물의 색은 바다의 색깔이나 뭐 이런 거는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변화되듯이 강물이 주는 색깔. 그다음에 촉감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거리는 가까울게. 그다음에 속도는 천천히.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세요. 맞습니다. 전부 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온도도 사람 체험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뭘 느꼈을 때 그냥 따뜻하게 느껴지는 근데 색깔도 자연색, 강물색 이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흐린 날 강물이었는지 맑은 날 강물이었는지 촉감도 이렇게 자연적인 거리도 그렇고 천천히 하는 사람 성향들이 다 드러나는 뒤에 온도는 체온보다 조금 높은 온도 37.5 색감은 연한 주황색 옛날 말로 살색 촉감은 토끼털 같이 부드러워 거리는 0.5cm 속도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걷는 속도 천천히 0.5cm 자매님하고 친밀해지려면 0.5cm 닿으면 안 되고 뒤에 우리 카메라 간사님 네,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안 시킬 줄 알았죠. 친밀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아, 단어요? 네, 좀 많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선물, 마음, 식사, 스킨십, 따뜻한 말, 꼬아들고 칭찬 등요, 그리고 공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5가지 사랑 영어 그거 책 보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는데 제가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럴 때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친해졌다라는 것들 느끼는 어떤 단어들이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붙여서 여기 뒤에 거기 계신 친밀하면 생각나는 장면? 저는 저기 바닷가에서 카페에 딱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딱 보면서 정말 그 넓은 바다를 보고 있는 그때 되게 친밀하다는 느낌. 딱 앉아야 되는군요, 장면은. 세 분 다. 저 세 분 다 앉아 계시죠? 네. 네. 친밀하려면 앉아라. 같이. 그리고 다 물이 있는 거예요. 자연이 있고. 칭찬이라고 해요. 아내가 춘천 오는데 굉장히 흥분을 하더라고요.
하러 가는데 자기를 신날 때 춘천이 주는 그 독특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춘천 연애할 때 춘천에 왔었거든요. 항상 대성리 오고 강촌 오고 멀리 오면 춘천 오고 이랬던. 제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친밀함에 대해서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친밀함은 어떤가,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서로들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어떤 것들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서로를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번 해보는 건데요. 두 번째 점을 한번 보시겠어요? 두 번째 장에는 친밀함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친한 사람이에요. 친밀한 사람이에요. 근데 관계 안에서 이게 있으면 그 친밀함이 깨져버리는 거죠. 절대 이거는 친밀함과 같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것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관계가 좀 어렵거나 깨져본 적이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밀함을 방해하는 요소. 그 다음에 친밀함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나는 이런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려. 내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 하는 것들. 원래는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볍게 생각나는 대로 막 적으실 줄 알았는데, 우리 백장님 거좀 나눠보실까요? 친밀함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거. 네.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 무시하는 거. 이거 참 정확해요. 그런 걸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내가 이기적인 거 노력하면 바뀔 수도 있죠. 남을 무시하는 거 혹시 내가 그런다면 이렇게 습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은 무시 안 하는데 친한 사람한테 항상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걸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상대방이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그럼 관계를 선을 그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경계선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끊어야, 아니면 더 친밀하게 노력해야 될까요?
어렵죠. 혹시 이성훈 형님 친밀함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 비슷한데 정제 비교. 정죄. 너 이거 잘했어, 못했어. 잘한 것도 해당되죠. 정죄라는 의미는 죄를 정하는 거니까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해당되지만 주로 비난이겠죠. 비교하고 비교하는 비교하면서 말하는. 비교하면서 누구는 표정이 지금 누가 떠오르는 사람 있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뭔가적 헤어질 수 없는. 네. 원가족에서 네. 친한데 비교도 혹시 해결 비슷한데 이제 은혜 안에서 되겠지만 당장 노력하지 않고 되는 거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그리고 이제 온전한 가족 관계 안에서. 지금 여기 이 시간에 많이 배우시는 거 같아요. 이 가족관계 성장학교에서 과가 있던 거예요. 10주 차 넘었어요. 9주 차 넘었어요. 대불. 네. 자녀와 관계에서. 자녀가 몇 살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세도를 되고. 5학년 5학년이니까 3학년 아들이 더 사춘기에 집에서 제 문제로. 네. 앞으로 중2를 거쳐서 고등학생까지 우리 박영민 선생님 친밀함에 제일 방해가 되는 미움, 다툼, 거짓말, 독선적인 미움, 다툼, 거짓말, 독선적인 이런 것들은 방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친밀함에 방해가 된다. 여기서 다 형제님, 자매님 부르고 예, 괜찮습니다. 김은경 선생님 친밀함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까요? 저는 거짓말, 분노, 두려움. 거짓말, 분노, 두려움. 정직하지 않으면 나 화를 내는 두려움. 이거는 두려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면 방해가 되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두려움을 가져도 방해가 되나요? 되게 추려? 왜냐하면 두려우면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그러니까 선순환되게 반응해야 될 걸 막거든요. 화가 나는데 두려워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두려워서 짜증이 나고 사실 그런 감정의 이면에 있는 거에 두려움이 되게 크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뒤에 분은 친밀함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다르다, 공감 없음, 거친 언어. 다른 너무 달라. 윤호성 기자님이 그 노래 안 가르쳐 주셨나봐요. 다른 거 다시 한번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가 한국에 있었어요. 응사, 응팔, 뭐, 7 그걸 보면서 성동일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딸한테 하는 게 이제 딸이 있으니까 전현이 막 이러고 개 따라 막 이러고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그 딸의 멘탈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잠깐만요. 어느 날 저희 막내가 아빠가 욕했다고 우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한 적이 없는데 기집애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게 왜 욕이냐? 이거는 사전에 나와 있는 말이다. 아빠 욕도 사전에 나와 이러면서 울더라고. 하여튼 가끔 TV에서는 그렇게 거친 말을 하는데 상처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보이면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 말이 거치면 싫거든요. 근데 가끔 식당 가도 욕쟁이 할머니가 저분의 그 비결은 뭘까? 혹시 그 옆에 있는 친밀함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이기적인 거? 본인만 주장하는 거. 본인만 주장하는 거. 서로 친해지는 거. 저희 교회 셀 모임을 하거든요. 나이별로 저희 교회는 묶어놨어요. 셀별을 하는데 제 나이에 장로님도 계시고 대부분 50대 후반, 60대를 바라보니까 아저씨들이 다 이제 뭐 사장 아니면 직장에서도 높은 급, 일은 안 하고 말만 하는 급. 그래서 교회 행사를 해보면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막 노래요. 다. 근데 말로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셀 모임을 하는데 특징이 규칙이 이렇게 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돌아가면서 말하게 하는데 리더는 시간을 재고 말을 하지만 정말 자기 말들만 하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할 틈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저 성사님은 말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교회 사람들이 인식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은데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 안 듣는. 나이 들수록 그런 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이면 되게 궁금해요. 굉장히 친하고 같이 다니는데 옆에서 가만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 말에 대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말을 하고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하는데 둘이 맨날 붙어면서 얘기를 해요. 친밀한 걸까요? 아닐까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자매님 혹시 친밀함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 네. 눈이 나빠. 저요? 저는 거짓말. 다른 세계관에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건 아니고 경직돼 있는 세계관으로 대하는 거라 친해졌을 때 그렇게 분명히 무례한 말. 세계관이 경직되어 있다는 건 신념이 강하다는 뜻이죠? 네. 우리 뒤에 자매님 거짓, 배려 없음, 가식, 위장, 포장. 냉장고사. 네 단어가 분명히 다른데 미묘하게 의미를 생각해보면 거짓, 가식, 위장, 뒤에 가는 강사님. 저는 존중하지 않는 마음, 배려하지 않는 마음, 배려해서 비교 판단. 비교한다. 이게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이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배려하지 않고 거칠게 대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하고 자기만 이야기하는 거, 독선적인 거, 오만한 거 싫어하고 사람들 이렇게 비교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이런 거 싫어하고 이거는 친밀감에 방해가 된다. 나랑 이런 사람은 못 친하다. 이런 거. 근데 제가 되게 궁금한 거는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얘기해 보면 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 그러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저도 선교사니까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선교사들이잖아요. 선교사들끼리 거짓말하고 많죠. 이렇게 들은 말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만 조심하면 된다. 되게 슬픈 말인데 한국 선교사들만 조심하면 된다. 이런 말도 듣고 이게 왜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것이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나는 이런 것 너무 싫어라고 하는데 집단이 모이면 그게 용인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집단이 모이면. 그러니까 집단이 모여서 뭔가를 하면 그걸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개인의 문화라는 건 없죠. 문화는 꼭 집단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문화, 우리 교회의 문화, 춘천의 문화, 우리 학교의 문화, 우리 회사의 문화, 문화는 집단이 모여서 만드는데 집단이 모여서 만들면 민주주의의 특징이 뭐죠? 네,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면 옳은 게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지금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게 작년에 말한 세계관의 겉에 표면적으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건 문화죠. 문화. 그런 문화가 왜 생길까요?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건 내가 가치 있는 거를 형성하려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춘천에서 먹거리가 발전하고 뭐 이런 것들, 춘천만의 먹거리, 문화 먹거리. 그 먹거리도 문화잖아요. 왜 그걸 먹을까 생각해 보면 그 땅에서 많이 나니까. 그리고 그 춘천의 계절에 맞는 그 땅의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게 발달하는 거겠죠. 어느 동네나. 근데 바다 지역하고 강이 있고 호수가 있는 지역하고 내륙하고는 먹거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건 자연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치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잖아요. 네이처. 근데 컬처, 인간이 만들어내면 문화가 되는데 그 문화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가치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치관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뭘 믿느냐가 있어요. 내가 뭘 믿길래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 믿음 안에는 당연히 신이 있겠죠. 신을 생각하는 마음은 인식하든 못하든 모든 사람들한테 두 가지예요. 무신론 그리고 유신론. 신이 있다, 신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거짓을 말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없으니까요. 이거 나쁜 거야 라고 해주는 경찰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이득이 된다면 거짓을 말해도 돼. 왜? 이게 사람들한테 좋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두 개죠. 다신론, 범신론과 유일신. 범신론은 그런 거예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게 다 모든 게 신이에요. 자연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그 다음에 다신론, 힌두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이다 보니까 모든 거에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일신은 세 종교가 있잖아요.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랑 우리는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 안에서 살고 있고요. 아직 자유함이 없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 그 이슬람은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이제 알라를 믿는 사람들. 근데 좀 살벌하죠. 이슬람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해야 되고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인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5개의 율법을 다 못 지키면 그 마지막 5번째가 알라를 위하여 성전을 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코란에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폭탄 테러를 하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내가 뭘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아들 보내주시고 재물을 삼아주시고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에서 출발한 신념 체계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안 그렇게 살아요. 그거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학교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울 때 말로 뭔가 배운 걸 기억할까요? 보고 들은 걸 기억할까요? 거의 100%죠. 그러니까 애들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이 말할 때, 말을 시작할 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3살, 4살. 이럴 때 막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애가 말을 한다고 표현을 해요. 3살, 4살 때 되면 이제 독립심이 생기니까 내가 뭘 결정하고 싶고 내가 할 거야 막 싫어 이러고 하잖아요. 애가 말을 안 듣는다는데 과연 애가 말을 안 듣는 걸까요? 내가 아이가 말 못할 때 이미 엄마 아빠가 많은 걸 보여준 거 그것대로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들 거짓말하면 안 되고 거짓말 대초를 때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전화하고 바뀌시면 없다 그래 막 이러고 아이들이 혼돈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뭘 믿는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자매님이 말씀한 어떤 세계관이 경직돼 있다, 다르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믿는 믿음, 신념 체계는 뭘까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는 율법을 믿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다죠.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만약에 그걸 못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믿음의 분량을 따지거나 믿음이 없다,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때도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은 건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안에 카페가 있는데 불교 신자인 그 대학교 교수님, 은퇴하신 대학교 교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집사님이시고 권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모여서 그분 한 분, 교수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것도 교회 안에 카페에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근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극성이시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냥 하시니 그러다가 교수님 물으셨어요. 중생이라는 단어가 불교 용어인데 왜 교회에서도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저 구석에 책 보고 있었는데 성교사님 그러더니 잠깐 시간 좀 내주실래요? 그래서 저한테 댓글 썼죠 사실은.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중생,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우리처럼 평범하게 사는 대중의 삶이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중생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말하는 중생은 거듭나는 걸 얘기한다. 새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한다. 다 동음이여다. 말은 같지만 뜻은 다르다.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뭘 물어보시는데 이 아내 집사님이 굉장히 극성스럽게 같이 막 이러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발 말씀대로 말리는데 아이고 말해도 안 들어요 뭐 이러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이분은 아니 되게 정정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좋으면 당신이 선택하고 나는 이게 좋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왜 서로 좋은 걸 선택해야지 강요를 하냐. 난 당신한테 강요하지 않잖냐. 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다수가 이제 미사일 쏠 준비를 하고 막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맞죠. 강요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애들도 강요한다고 안 하는데 어른한테 그런 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아니 믿고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강요한다고 믿어지지는 않으니까 믿음을 강요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편이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불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떤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때 남한테 강요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고 이런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선을 행하시는데 정말 불편함이 없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착해지려고 해도 본성이 있으니까 자꾸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비교 종교학을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해보니까 불교가 신을 믿는 종교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제 고행을 하고 해탈을 해서 부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스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불교를 믿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할 수 없거든요. 내 힘으로. 그리고 조금 아까 했던 그 신 얘기들 쭉 해서요. 범신론. 눈치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5만 개나 신이니까 그 신들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에 유일신,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율법, 성경에 있다면 그 두꺼운 게 전부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걸 내가 어떻게 지키고 살아요? 이슬람, 살벌해요. 내가 구원받을 자신이 없으면 가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부탁을 안고. 나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믿기만 하라고. 그래서 그거 믿는다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뭘 믿는지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어떤 책에서도 보지 못한 유일한 하나를 찾았다. 어떤 과학책에서도 어떤 신앙 그 종교의 그 종교 서적 그 자기 경전에서 보지 못한 거 뭐냐면 우주의 근원을 밝힌 책이 하나밖에 없다. 성경. 그렇잖아요. 다른 책들은 다 존재한다 해서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빅뱅이 어떻게 다 형성이 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전해 나가는 게 진화론이고 거기서 발전해 나가는 게 어떤 신의 신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만 유일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어지면 되는 거고 안 믿어지면 안 돼.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책을 엄청 좋아한다. 과학책도 읽어보고 도대체 어디서 출발이 됐을까? 그게 인류 학문의 근본이잖아요. 철학. 난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난 왜 사는가? 내 가치는 뭔가? 난 어디로 가는가?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태어나는 순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생각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많은 책들이 대답을 하는데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메바 존재했어야 돼요. 단세포. 근데 그게 뭔가를 거쳐서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하더니 우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는 어떻게 생겼냐고. 그거를 밝히는 책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믿는다 했더니 이분이 말 끝나고 가다가 뭘 많이 물어보세요. 아, 종교가 다르네요. 자기가 알던 거랑 많이 다르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혹시 스님 같다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타일 보고 그러냐고 수덕사 놀러가지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이랬는데 저희 이제 항상 옆에 수덕사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아니고 말하는 게 그 스님들 설법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스님들 설법이 훨씬 쉽습니다. 설교하는 거.
왜냐하면 스님들은 신이 없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옳다라고 설득만 하면 설법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설교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지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보편 타다가 여러분 말하다 눈치를 보다가 아, 이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옳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 다 넘어가요. 근데 성경에는 안 믿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다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건 죽어도 안 믿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얘기하기 더 어렵죠. 그리고 그것들을 믿는다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 어떤 건가.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가정을 여러분이 배워보셨을까요? 거의 없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육의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 전공의 교육이거든요. 기독교 교육. 근데 뭐냐면 살면서 진짜 필요한 거 교육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평생 돈 버시잖아요. 근데 돈에 대해서 학교에서 많이 배우나요? 경제 시간이 있지만 그건 경제의 흐름을 배우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돈이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 안 배우시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나 결혼을 하잖아요.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근데 그런 거 학교에서 배워보신 적 있나요? 요즘에 성교육 한다 그러면 사회적 젠더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왜 그런 거랑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가정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와서 이제 들으시는 거죠. 그 과정 중에 하나는 친밀감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친밀감을 방해하는 요소를 찾다 보니까 늘 세상에서 똑같은 너도 이건 싫어 나도 이건 싫어 별로 다르지 않고 싫은데 왜 우리가 모이면 그걸 할까요? 그러면서 집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까지 왔어요. 집단이 모이면 이거를 분별을 못할 수도 있다. 그게 제일 우리한테는 심한 데가 어딜까요? 교회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불교를 믿는 분하고 집단들 무리하고처럼 집단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된다고 판단하고 무리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싫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혹시 또 여기는 이제 예수전도단이니까 예수전도단이 무리를 지으면 우리가 또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좀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그러면 가장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난 이게 있어야 친밀감이 돼. 그러는 게 있을까요? 우리 김현배 원장님? 난 이걸 가진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한테는 좀 더 친밀감이 생겨. 이해해주는 거예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 중 이해. 이유요? 그 사람을 알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첫걸음이지 않을까. 가까웠다는 박영우 형님 믿음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상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러면 신뢰감 생기는데 기독교 모임 다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일단 가장 출발점이 그럼 반대로 그럼 믿음 안 믿는 분들은 거리가 있죠. 이종원 형님은
절대적이라고. 네. 일단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먼저 다가오는 거. 먼저 다가오면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가 하고 생각을 같이 해봤는데 친밀하게 관계가 어떤 것들을 보면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경우보다도 먼저 다가오는 경우 그리고 내 차례 만나대로 어쨌든 먼저 다가오는 내가 뭐 이렇게 꼬신다고 해야 될까 연애하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도 그러셨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자기 없고 뭐 그런데도 먼저 나에게 다가와주고 먼저 말을 걸어주고 먼저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하는 그 다가오는 내향인의 특징인데 먼저 와주면 정직함이나 들어주는 거, 정직. 말고 들어주는 거. 구주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되게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대답을 드리고 저는 공간, 반응, 가치관. 가치관이 같아야 되는 말씀이세요. 최종적인 추구하는 가치관. 그런 방향은 너무 가치관이 다른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을 불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치관이 다르면 친밀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들이 내 입장에서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때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니까 사람과 연가 자기 거 얘기하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사람하고 연가하면 그거는 진짜 누구나 이렇게 높은 그 단계의 친밀감이 아닐까? 성직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요구되어지는 거죠. 무슨 유신, 스님, 희망까지 그렇게 사는 신뢰, 정직, 배려. 신뢰, 정직, 배려 이게 있으면 친밀해. 되게 일관적이세요. 아까 앞장서부터 선생님 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시간과 공감, 이해야. 시간이라는 건 함께하는 거. 같이 하는 시간. 공간, 이해함. 완전 말이 통해요. 많이 다르죠. 말 길고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다 통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해야 된다. 혹시 말을 어렵게 하시나요? 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시나요? 그거보다 이제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가갈 마음이 생기잖아요. 제가 N이거든요. 그 MBTI가 아시죠? 네. 제가 N이에요. N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를 말을 하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저희 집 큰아이가 N이고요. 둘째가 N이고요. 막내가 N이에요. 저희 아내는 S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딱 대답이 생각나요. 그 대답을 생각날 뿐 아니라 이 대답을 하면 아내가 이렇게 말하겠지. 그리고 난 거기에 대답을 또 해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이 대답을 또 이렇게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왜 대답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했잖아. 이래요. 제 대답. 지금 제 머릿속에서 많이 대화를 했으니까. 그 아내는 안 했다는 거예요. 말할 때 한 번에 들어. 그러고 제가 우기죠.
훨씬 말을 잘했거든. 나는 억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크니까 아빠 말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이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혼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말을 한 번 하면 그걸 캐치해서 여러 가지 생각, 경우의 수를 막 두니까 생각도 빠르고 말도 빠르는데 아내는 말해준 것만 포인트를 잡아요. 그렇게 말 안 했죠. 예를 들면 신혼 때 뭘 갖고 싸웠냐면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집이랑 원 가족이랑 절대 안 친하거든요. 근데 제가 뭘 이제 오랜만에 집에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가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어머니가 밥 차려주는 것도 싫어요. 그럼 라면을 먹을래요? 그러면 라면을 하나 끓여주시잖아요. 그럼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다 꺼내요. 그걸 상에다 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머니 제발 그 라면에는 김치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요.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아내한테 이제 라면 끓이려고 해가지고 라면을 주셨면 김치 하나만 있으면 돼. 딴 반찬 하지 마. 그리고 김치를 진짜 하나만 주거든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무시? 아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김치 하나만 낼 수가 있어? 이러고 화가 나더라고. 근데 이거 야 그렇게 말했다고 김치 하나만 주냐? 이랬는데 김치만 달래매.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잘못했을까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FMS 가기 전에는 굉장히 둘이 잘 맞는 줄 알았어요. 친하고. 왜냐면 후배들이 결혼하고 찾아와서 집에 와서 상담도 하고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고 형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FMS 강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호주에서 날아오셨는데 그 강사님 원래 호주에서부터 알던 분이거든요. 네, 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강의가 있어. 이러고는 뭘 후배 파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경계선. 그래서 저희가 부부가 사실은 잘 맞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아기가 잘 맞아서 맞물려서 비정상적인데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던 것 뿐인 거예요. 아내는 순종적이고 저는 지배적이고 아내는 순종하는 게 편하고 저는 지배하는 게 편하고 근데 이제 아내가 드디어 FMS를 수료하고 뭘 했냐면 자기를 찾기 시작했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걸 해서 여지껏은 내가 왕처럼 아무 문제 없이 가장이니까 내가 말하고 아내는 순종하고 아이들은 부부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이랬는데 아내가 갑자기 내 생각은 이러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지 말아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는데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대부분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없어서 사실은 관계가 깨진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 이게 없는 사람들,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관계가 불편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을 넘기시면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친밀함은 무엇이다?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이거하고 가진 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친밀감을 정의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친밀감은 뭐다?
짧게 하셔도 돼요. 혹시 이거 말씀하시고 싶은 분 발표해 봤습니다. 난 이걸 말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친밀감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돌아오면 편하시구나. 배준하 교수님. 나에게 친밀감은 존중하는 것이다.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 이성원은 이제 나에게서 친밀함은 수용이다. 수용이다. 받아들여지는 것. 박영민님. 나에게서 친밀함은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김영민. 나에게 있어서 친밀함은 무지개이다. 무지개이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뭘 보면 잡을 수 없는 무지개이다. 아, 잡히지 않는데 아름다운데. 친밀함은 서로 다름을 넘어서는 용납과 사랑이다. 서로 다름을 넘어서는 용납과 사랑이다. 계속 일관되게 사랑과 용서. 네. 나에게 있어서 친밀함은 관계다. 관계. 어떤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랑과의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친밀하지 않아도 관계를 통해서 친밀해질 수도 있고 또 친밀했다가도 관계를 통해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좀 가족 관계 그러니까 나에게서 친밀함이 관계다. 우리 선생님. 나에게서 친밀함은 내 마음의 집으로의 초대이다. 내 마음의 집으로의 초대이다. 계시록 3장 20절이 생각나는. 제가 친밀하다 느끼는 사람들은 밖에서 안 나는 경우 대부분이지만은 이 사람은 좀 더 친해지고 싶다. 기분에 나고 싶다는 사람이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려고 예상을 하거든요. 내 마음을 열고 나를 볼 수 있게. 시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뒤에 간사님. 친밀함은 존중과 배려이다. 존중과 배려이다. 그 보웬이라는 사람이 가족 체계 이론을 뒤에 장면이 많아졌네요. 네. 나에게서 친밀함은 믿을 만한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 믿을 만한 사람과 따뜻한 관계. 보웬이라는 사람이 가족 체계 이론을 쓰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보웬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길 심리학자들이나 가족에 관한 걸 공부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보편적인 친밀함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제가 이제 책들을 읽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스크랩을 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니까 나를 나대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 나를 나대게 한다라는 말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나를 나대게 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방해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방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지지해주고 내가 하는 걸 응원하고 내가 내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친밀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영역도 있었고, 또는 그렇지, 아내랑 지내면서 이 FMS를 하고 난 이후에 아내와 제가 건강해지고 또 서로 지지해주고 하는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사실 제 강의는 이 가정관계성장학교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사님들 쭉 있잖아요. 첫째 윤호 성교사님 하시고, 두 번째 이명진 성교사 왔었고, 그 다음에 윤정은 목사님 왔었고, 이동원 목사님 왔었고, 다 와서 하잖아요. 그 강의들이 원래 FMS 다 있는 강의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FMS 강사가 아니에요. 저는 DTS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DTS 강사예요. 근데 이걸 하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얘기해야 될까요? 사람과의 친밀감을 얘기해야 될까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윤호 선생님이 자네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나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었는데 여기선 이 뭔가 가족 간의 관계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러면서 여러분이 친밀감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경기선까지 이미 강의가 다 끝나고 다음 주에 정혜성 회장님이 이제 양육재양하면서 마무리하면 이게 FMS 과정이거든요. 축약한. 그러니까 제 과목은 사실은 이제 깍두기인데 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도현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근데 이제 제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이, 진리들이 대부분 추상명사가 많습니다. 중요하게 뭐 사랑, 믿음, 소망, 이게 다 추상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마다 사랑이라는 걸 정의하는 게 다 달라요. 그죠?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을 정의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친밀이라고 하지만 사전에 뭐라고 나왔던 사전은 바뀌기도 하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다르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게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추상명사를 정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 특징은 뭐냐면 이따 휴식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한 강사님 박수.